근데 어른답게 말합니다가 되게 재미를 봤어요. 그 제목으로. 그때만 해도 지금 벌써 되게 오래됐는데 어른이라는 말을 책 제목에 거의 안 썼대요. 정말. 근데 지금 보세요. 책에 가보면 지금 어른 유행이에요. 어른 정말 열풍이. 어른 뭐 어른의 뭐 하여튼 어른 안 들어간 책이 없어요. 어른의 근데 원조시네요. 그게 이제 제가 정한 게 아니니까 그 웅진에서 이제 그런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거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왜 관계에 대해서 쓸 생각을 했냐? 우선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그때는 이제 그만뒀을 때입니다. 근데 관계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면서 더 어렵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남들은 뭐 직장 생활 관계 때문에 뭐 그만두고 막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그 직장에서의 관계는 좀 단순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답이 어렵지가 않고 그냥 윗사람 잘 모시고 뭐 물론 그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답을 찾는 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직장에 있을 때는 이제 어느 소속 또 맡겨진 일 또 어느 직책 직급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관계가 규정이 되잖아요. 뭐 사회적 관계도 대략 어디 다니는 내 이름 앞에 붙는 직책 뭐 이런 걸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관계가 그 정해지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훨씬 관계 맺기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 밖으로 나오니까 이게 훨씬 이게 어떤 정형화된 틀이 없으니까 그런 게 하나 이제 그 당시에 어려움을 느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 나이를 먹을수록 관계 맺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윗사람하고 관계 맺는 거에 훨씬 쉽습니다. 아랫사람하고 관계 맺는 것보다. 아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 이제 팀장이나 뭐 이렇게 부서장이 돼서 아래 직원을 거느리게 되면 그들과 관계 맺기가 사실은 더 어려워요. 윗사람 모시는 것보다. 아니 그 관계 맺기를 쉽게 생각하면은 나중에 크고 다칩니다. 직장 생활을 오히려 나중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위가 어렵고 아래는 쉽다. 그냥 부리면 되고 내 맘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나중에 만약에 이제 뭐 임원이 되거나 뭐 이럴 때 어려움을 저는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저의 경우에는 이제 위가 쉬웠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아래와의 관계가 많아졌어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어디 가나 이제 어른 행세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어떤 사람은 어른이 돼도 뭐 지하철도 공짜로 타고 뭐 좋지 않냐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어려워진 측면도 있고 그래서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책에 담았는데 이 책은 뭐 관계를 이렇게 하세요. 이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제 경험을 쭉 쓴 책이고 그래서 이제 관계에 대한 어떤 일반론이나 뭐 이런 걸 잘 알지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 그냥 내 얘기를 그냥 담았습니다. 원래는 아내 얘기를 되게 많이 넣었는데 출판사에서 이 편집자분이 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내 소나기에 안에서 그 산다는 거, 그 아내와의 관계가 내가 어떤 관계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를 이게 이제 저를 잘 아는 이제 편집자들은 그걸 되게 재밌게 생각하고 그 요소를 많이 살려서 막 강원국의 글쓰기 책에도 아내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게 이제 중에 재미 요소인데 이 편집자는 그거 싹 빼버렸어요. 아깝다. 저한테 처음에 이 책 원고를 보더니 왜 이렇게 아내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아내 얘기 좀 다 덜어낼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원칙이
지금까지 15권 내는 동안 하여튼 편집자의 말을 절대 복종했습니다. 그냥 다 수용했어요. 또 그게 이제 책의 성공 비결이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이건 아닌데 싶은데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칼같이 다 거의 도려냈습니다. 도려내고 나왔는데 반응이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최근에 좀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그 반응이 온다는 것은 그 예스24의 판매 지수라는 게 나와요. 책을 내면 모든 책의 판매 지수가 매일 바뀌어요. 자기 책에. 그게 이제 최근에 10,000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지표는 그 예스24 판매 지수가 10,000을 돌파하면은 벌써 이제 이게 3세 들어가거든요. 제세 지난 치고 그러면 이제 좀 뭔가 싸게 보이는 거고, 보통 초판을 소화하면 초판이 보통 2,000부, 3,000부 이렇게 찍거든요. 근데 그게 다 팔리면 그 다음 이제 2쇄라고도 하고 재쇄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재쇄에 들어가면 그 책은 이제 싹수가 있는 책이고, 그러니까 예스24에 10,000을 넘고 이미 재쇄를 찍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이 다시 사랑을 배웁니다. 저도 너무 재밌게 읽어서요. 그러니까 강원국 작가님의 희노애락, 인생에 묻은 희노애락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아내분 이야기를 지난번 북콘서트 때도 진짜 많이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되게 그 캐릭터가 상반되잖아요. 작가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 수용하는 그런, 이 책에서는 또 소심하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아내분은 되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자신만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기까지 해요. 오만하고 또 오만방자. 네. 근데 그렇게 안 맞는 사람 전혀 정반대가 진짜 맞아요. 한 사람은 뜯어 말리고 한 사람은 나가고 막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뭔가 중간 지점을 잘 찾아가시는 것 같던데,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스크립트 없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은행에서 아내분이 일하실 때 좀 성격 화끈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가 뭐 그냥 농협에 있어요. 농협 그 지점에 있었는데, 저기 남산 쪽 어디 그쪽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아내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했는데 그냥 여직원이에요. 그 당시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여자는 통으로 여직원이에요. 미스기인 그래서 거죠. 그렇지, 미스기. 네. 그래서 다 유니폼을 입혀. 근데 남자들은 유니폼을 안 입어. 은행에서. 요즘에도 안 입죠. 근데 요즘에도 여성들이 이제 안 입던, 그 당시에는 유니폼을, 본사 근무자도 여직원들은 유니폼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분리를 한 거지, 구분을 한 거지.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도 똑같이 대졸자로 남녀가 들어오면은 신입사원이 여자는 유니폼을 입히고 남자는 그냥 알아서 입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것부터 불만이었어. 그래서 이제 지점에 배치를 받았는데, 이제 지점은 마감 시간이 있는데, 그 마감 시간 이게 문을 닫아도 막 뒷문으로 손님들이 들어오고, 특히 그때가 이제 무슨 뭘 이렇게 납부하는 걸 마감하는 말일이었대요. 근데 그 여직원들이 이제 그거를 시제를 뭐 몇 시까지 마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본사에 통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남직원들이 막 그 손님들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일렬에는 전부 여성들, 소위 텔러라고 이제 앉아 있고, 아내도 거기 이제 앉아 있고, 똑같이 들어온 남자 는 거기 안 앉아요. 그 당시에는 남자는 절대 그 일선에 앉지 않았어요. 뒷선에 앉아 있고 객장 안에서 다 담배를 폈어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서 그냥 담배를 피고 있고 앞에서만 막 불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인심은 뒤에서 이제 손님들 다 받고 쓰고, 이제 여성들이 이제 막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앞에 있는 그 당시 철제로 된 돈통, 이게 딱 하면 이게 열리고, 그 돈통을, 쇠통을 객장에다 투척을 했어요. 손님들 있는 데다가 던지면서 나 못해 소리 지르고,
가끔 저한테도 그러거든요. 그냥 이성을 잃어요. 그냥 너무 멋있으셔. 이성을 잃고 그걸 투척을 하고 거기에 막 동전들이 막 파편이 막 사방으로 튀고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쇠통을 던졌으니까. 영화 아닌가요? 그러고는 들어가 버렸어 숙직실로. 나 못해 그러고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뭐 다시 나와 보니까 이제 남직원들이 다 일선에 앉아 있더래요. 일선에 앉아서 막 열심히 처리를 하고 그 당시 뭐 납부 받는 거 이렇게 세금 낸 건가 뭐 그런 걸 다 남자들이 받고 있고 이제 그렇게 그 일은 일단락이 됐어요. 근데 그때 아내가 뭐 몇 년 차도 안 됐을 때예요. 사원이에요 사원. 그 뒤로 이제 승진을 한 번도 못했지. 소문이 나가지고 농협 전체 소문이 나가지고 여직원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깽판을 쳤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뭐 별명도 무슨 뭐 하여튼 이상한 별명들이에요. 근데 자기는 되게 자랑스러워요 그 별명을.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또 그 농협에 있어서 그 농림부는 완전 슈퍼갑입니다. 농림부에 누가 이제 전화를 했나 봐요. 그 당시 아내는 이제 농협 중앙에 본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는 여직원들이 무조건 첫 전화를 다 받아요. 그래서 다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야.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걸 받았는데 대뜸 누구 바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남직원 바꿔 그러더래요. 남직원.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니 남직원 바꾸라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직원으로 취급을 안 넣는 거야. 그냥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남자 바꿔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반말이냐고. 그리고 왜 남자를 자꾸 바꾸라고 그러냐고. 나 여기 직원이라고. 나한테 얘기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전화를 다 끊어버리더래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부서장이 무스백 잠깐 좀 들어와봐.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누구 전화 받았어? 그래서 어디서 전화 받았다고 그랬더니 엄청 깨졌대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아내랑 저는 직장 떠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저는 정말 이만큼도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니 그냥 돌아가라고 하면 죽고 싶어. 근데 아내는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본인은 편하셨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요 상처를 줬다는 사람은 없어요. 상처는 받은 사람만 있어. 그러니까 아내한테 상처 받은 사람은 받은 거야. 근데 아내는 상처를 준 적도 없고 상처를 받질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를 안 받아요. 그건 네 사정이지. 뭐 이런 식이야. 어디다 대고 감히 막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전혀 상처를 안 받고 살아가지고 직장이 그리워. 누구한테도 상처를 주고 싶은가 봐. 아야 집에서 하는 걸로 좋게 해야지. 또 어디를 나가가지고 그 시절이 그리운가 봐요. 그런데 그런 스타일은 이 후배 직원들이 되게 따라요. 그 자기를 거의 뭐 그냥 보스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들의 막 이익을 대변을 하려고 막 싸우고 맨날 그거를 했어요. 뭐 거기도 무슨 노조 비슷한 게 있더라고. 노조라고는 않고 다른 표현인데 뭐 그런 거 하고 맨날 살았는데 그게 그립대요 그 시절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는 사모님을 한번 꼭 뵙고 싶어요. 제가 되게 닮고 싶은 여성상이네요. 방금 그 상처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그 사모님은 상처받지 않는 성격이시고 상처는 받는 사람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처 인간관계에서는 상처가 기본적으로 따라오잖아요. 또 가까울수록 그게 더 깊을 수 있고 상처 받았을 때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아니 내가 아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상처를 안 받으면 돼요. 뭐냐면은 그 불가에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두 번째 화살. 첫 번째 화살은 그야말로
이제 나를 향해서 상처를 주는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화살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첫 번째 화살을 맞고 그 행동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 이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그거를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해요. 그냥 누가 하면 그걸 상처로 안 받아. 저놈이 또라이구만. 저 미친놈 아니야? 아니 그러면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화살을 안 맞는 거야. 두 번째 화살을 안 맞고 그게 뭐 불과해서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맞을 수 있고 결국은 그 화살을 쏜 사람에게로 이제 돌려주는 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맞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안 되고요. 두 번째를 세게 맞는 스타일인데 저의 경우는 뭐 그거를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상처가 아물고 반드시 아물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간이 지나길 바라죠. 시간이 약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약간 사모님 같은 성격인 것 같아요. 그냥 잠 잘 자고 이런 성격인데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강원국 작가님처럼 좀 섬세하고 그런 성격에 대해서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이제 주변 눈치를 살폈다. 지난번 그 강원국의 글쓰기 때도 눈치는 문해력이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주변 앞뒤 상황을 많이 살피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지 이렇게 전체적인 거를 잘 조망하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으시니까 관계로 인해서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말씀을 이 책 속에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 안에서는 한 6가지 덕목으로 나누셨어요. 1장이 중심이고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2장이 경계, 3장이 리더십, 4장이 여유, 5장이 결단력, 6장이 회복인데요.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시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그 6개요? 그 6개 단어를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편집자가 네. 이렇게 6개 단어로 묶었더라고요. 네. 글을. 근데 저는 거기서 뭐 리더십이나 무슨 회복 이런 걸 좀 그 안에 어떤 글들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고 방금 들은 것 중에는 중심하고 여유 이게 일단은 중심은 평생을 저는 이렇게 중심을 상대에 두고 살았습니다. 주변에 타인에 내가 이제 모시는 사람이라던가 이제 그런 사람에게 고개 중심을 두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거 이제 또 그 사람이 기대하는 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기대하는 수준 거기에 이제 맞추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남이 원하는 사람으로 산 거죠. 남이 원하는 사람으로 뭐 심지어 뭐 학교 가고 그런 것도 아버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할 선택을 이런 거가 먼저고 나는 뒷전이고 뭐 대통령 모시고 그럴 때는 뭐 뒷전 정도가 아니고 나는 없는 거죠. 형이화돼서 이제 없는 거고 내가 모시는 분만 있는 거예요. 그냥 모시는 분에 내가 들어가서 빙의가 돼서 그 사람으로 사는 거니까 내가 없이 사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또 그분의 글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25년을 살았는데 이제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중심을 둘 사람이 없잖아요. 직장을 안 다니면. 그때 이제 비로소 내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해서 어찌 보면 알아가기 시작한 것도 쉬운 넘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알아가는 과정이 이제 주로 글을 쓰는 거였는데, 결국은 이제 글을 쓴다는 것은 그 나를 알아가는 과정,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글에 이제 담기는 내용들이 다 나로부터 비롯되는 거고, 옛날에 누구를 모실 때는 내 얘기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을 읽어서 그분의 말을 써드리는 거였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내 얘기를 쓰고 써야 됐고, 그러면서 이제 내 생각이라든가 내 경험 뭐 이런 걸 쓰면서 그동안 잊혀졌던, 내가 살아오면서 이제 묻어뒀던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좀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저는 누군가를 모실 때는 거의 자기 비하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상대적으로 내가 모시는 분에서 저는 너무 모자란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모자랐겠죠. 근데 더군다나 이제 그분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세요. 그분은 자기 일인데 당연히 그거는 나보다 잘할 수 있는 거죠. 그 일은 그분의 종목이니까 그 종목을 나는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늘 모시면서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자기 비하가 되고, 근데 그런 게 되어야 뭐 그분이 봤을 때 되게 겸손한 게 이제 보이고, 내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실수하지 않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누구를 모실 때는 이제 그럴게 돼서, 그랬는데 이제 나오니까 필요한 게 자기 긍정이더라고. 그러니까 자신을 긍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과의 관계도 이제 나로부터 비롯되는 거고, 어찌 보면 나의 확장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내가 그 중심이 무너져 있으면 관계 맺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내가 홀로 서야 되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이제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나는 그냥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나를 이해하는 거. 그럼 이해를 하면은 수용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럴 수 있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못난 짓을 하는 것도 나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수용이 돼요. 탓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지키는 거죠. 나를 지키는 거.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나를 성장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고요, 지키고요,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계속 요즘에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여유라고 그랬는데 같은 맥락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여유라는 장은 그냥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그 관계에도 정말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할 때 그 여유가 생기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이 저를 한 60점짜리로 생각해요. 60점짜리로 생각하면 사실은 내가 한 80점짜리여야 한 20점만큼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20점만큼의 여유가 생겨요. 너 직장에 다닐 때는 늘 나는 60점인데 윗사람들이 80점짜리 일을 하라고 하고 90점짜리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60점이 그걸 내놓으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80점, 90점으로 보이려니까 늘 불안했어요. 들킬까봐. 그렇게 쭉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한 60점이면 한 40점짜리 결과물, 40점짜리 일을 해도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돼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나 좀 힘에 부친다. 내 수준 이상이다 하면 저는 안 합니다. 그리고 저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나보다 좀 못 미친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하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안 좋으면은 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다 안 보여줘서 그래. 난 아직 내가 갖고 있는 게 있거든. 니들한테 안 보여준 거. 이 결과물을 만드는데 쓰지 않은 것을 내가 여분을 갖고 있어. 이거 다 넣으면 이보다 나은 결과를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 그런 게 이제 여유예요. 누구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할 때도 다 안 보여줘. 나는 한 80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60만 보여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날 60으로 알아. 좋다 나는. 오히려 그게. 니들이 지금 나를 모르고 있다. 나 80이다. 옛날에는 60인데 80으로 막 보이면서 살았어. 뭐 또 아는 체도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사는 거야.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좀 반대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옛날에는 위선적으로 살았다면 지금은 오히려 위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편하더라고요. 그 여유를 갖고 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게 또 나를 지키고 하는 과정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여유는 내가 이 수준인데 요만한 일을 했을 때 요만큼의 여유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렇게도 생깁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할 때 내가 나를 성장시켜서 이만큼을 나를 올리면 이만큼의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것과 여유는 되게 같은 얘기죠. 성장을 시켜야 여유가 생기고 그런 거죠. 보통은 이렇게 상대방 만나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막 뭔가 나를 되게 과장해서 표현한다거나 더 못 보여줘서 안달하거나 이렇잖아요. 그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엄청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 책을 뭔가 저희 해금소가가 서점이지만 공간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고민 사연을 많이 갖고 오세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게 관계에 관한 거였고요. 또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내 후배 밑에서 일하게 됐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막 이런 사연도 있고. 그럴 때 꼭 이 책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사 생활하는 분들 계세요? 많으시겠죠. 저는 회사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 어떤 큰 조직 간에 끈끈하게 이렇게 매일같이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내면은 어떨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을 위한 인간관계 꿀팁을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저도 뭐 일로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월요일이 오는 게 두려운 것은 월요일날 나가서 만날 사람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희한하게 그런 관계의 불안이 일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요. 오히려 일은 도움이 돼요. 저는 관계로 많이 힘든 조직은 일이 없는 조직이다. 한가한 조직이다. 바쁜 조직은 관계로 힘들지 않다. 그러니까 일과 관계는 이제 상관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월요일날 나가는 게 전 불안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어떤 불안이냐?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를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이에요. 내 실력이 탄로날지 모른다는 불안. 어떤 일을 이제 나가면 시키거든요. 근데 나는 그 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뭘 시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늘 그냥 이것 써라 저것 써라 그런 거예요. 회장이 어디 가신다 갑자기 뭐 써라. 대통령이 이런 일정이 잡혔다 그거 써라. 그럴 때 뭐 가슴이 막 털컥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그냥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면은 이제 그런 게 없을 텐데 이번엔 저거 쓸 수 있을까? 막 갑자기 이제 두렵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직장 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하잖아요. 직장 가서 일을 하면 그걸 싹 잊어요. 불안하고 막 조금 전까지 막 나오기 싫고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일은 뭐 저의 불안을 잠재우는 그야말로 신경 안정제 같은 그런 게 돼서 저는 이제 관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직장 생활이 힘들었는데 힘드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처방을 저 나름대로 한 건 이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다양성과 유연성. 이게 뭐냐면 사람은 다 다르다. 그 다른 것을 내가 그냥 인정하고 존중해 주자. 왜 그러냐면 이 다름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다름으로 인해서. 달라서 문제가 돼요. 생각이 다르고 어떤 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마음이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 다른 부분에서 이게 뭔가 갈등이 생기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냥 제가 나하고 다를 뿐이구나. 아니 별 회장들 다 만났어요. 막 그냥 막 성질을 갑자기 내고 막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막 나한테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원래 저런 욕 안 하고 나 저런 거 욕 듣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저놈이 그냥 나한테 욕을 막 상욕을 하고 내가 자식이야 뭐야? 왜 나한테 저래? 회장이면 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화가 나는 거고. 근데 그러지 말고 쟤는 욕하는 애구나. 나하고 다르구나. 쟤는 그냥 욕을 해야 화가 풀리고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아니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떡하겠어요. 자기 부모도 못 고치는데 그거 받아들여야지. 그래 너는 그런 사람 알겠다. 그래라 그냥.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는 거. 그냥 다름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 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되게 소극적인 거고 유연성은 좀 적극적인 겁니다.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냥 나를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 그릇의 모양대로 내가 그냥 물과 같이 그 모양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 맞춰서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나한테 뭘 원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구나. 그걸 읽어서 그게 이제 눈치로 읽어야 돼요. 읽어서 내가 그렇게 유연하게 바뀌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바뀌길.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서 어려움은 당신이 바뀌었으면 하는 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안 바뀌어 그거. 절대 안 바뀌면 동료 간에 혹은 부하 직원과의 관계가 안 좋다. 뭐가 삐걱대고 하여튼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다른 걸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가 나한테 맞춰. 네가 변해. 이거를 스스로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일단 그 사람이 그런 걸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아도 바꿀 생각이 없어요. 내가 바뀌는 게 답입니다. 마음 편해요. 내가 바뀌어버리면 마음 편합니다. 그게 뭐 비결이라면 비결이랄까. 뭐 비결도 아니죠. 그걸 남들이 보면은 애는 참 비굴하다. 애가 되게 변신에 능하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모시다가 노무현 대통령도 모시고 이건 지조가 없어 애가. 그런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게 유연성인데 그걸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자기를 내세우기 쉽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한테 뭐 맞추라고 하지 마 라던가 아무리 상사여도 진짜 막 욱하고 올라올 때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다 그냥 잘 수용하신다는 거는 그거는 배워도 못하는 거 아닐까. 배운다고 그걸 적용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뭐 아내가 맨날 그러거든요. 네. 어쩌라고. 당신이 그러면 그런 거지. 나보고 뭐 어쩌라고. 아내는 절대 안 맞춰줘요. 그래서 아내를 보면서 내가 맞춰야 되는구나. 내가 맞춰야지. 그렇지만 내가 강자입니다. 맞춰주는 더 거예요. 큰 사람인 거죠.
내가 늘 사과하고 막 하거든요.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내가 강자예요. 아내는 내 손아귀에서 노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포용하는 겁니다. 맞아요. 크기 때문에 가능한 아니 거예요. 정말로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면 편하다는 거죠. 내가 그래 알았어. 내가 맞춰줄게. 아니 물은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물은 늘 아래로 흐르잖아요. 낮아지면 돼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 꼴을 못 봅니다.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 꼴을 못 봐요. 싫어해요. 관계 안 좋아져요. 그럼 내가 낮아지면 돼요. 그러면 방법은 최고 좋은 건 불쌍해지면 돼요. 그러면 다 측은지심으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다 합니다. 관계가 자기보다 약하고 불쌍한 사람하고는 즐겨요. 다들 그 관계를. 아씨 얘가 자기에서 참 다행이다. 그러면서 겉으로 와가지고 막 위로도 해주고 막 할 수 있어. 너 용기를 내. 막 이러면서 막 자기가 용기를 얻는 거지 막 그러면서 그렇게 도구로 쓰이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편한데요. 주변에 나하고 막 경쟁하고 나를 이기려고 한 사람 없어요. 다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지. 직장 다닐 때 늘 그랬어요. 간단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어디 김우중 회장 수행해서 미국 5개 도시 출장을 가라. 막 저요 막 서로 가려고 그래. 아 이번에 김우중 회장한테 눈도장 찍고 막 아니 그거 떠나서 그 당시는 해외여행이 막 자유화돼가 막 그 쉽지 않을 때예요. 근데 김우중 회장 따라가면 막 그냥 최고급 호텔에서 막 여러분 현재 미국에 거기에 가 있는 현지 법인장들 다 도시마다 있고 막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식사 대접을 하겠어요. 회장이 오시면 막 거기에 같이 덤으로 붙어서 이제 다 누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구경도 하고 막. 저는 정말 나는 무서웠어요. 그거 가는 게. 회장한테 들킬까봐. 회장이 내 이름을 모르니까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는데 제 이름을 이제 알면 이 자식 이런 놈이 대우에 지금 회장실에 있어 이거? 그럼 들키면은 잘릴 수 있잖아요. 지금은 내 이름을 몰랐는데 같이 돌아다니면 이제 내 실력도 알고 영어를 이 자식이 무슨 너 외교학과 나온 거 맞아? 이럴 수도 있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저는 됐다고 안 간다고. 제가 별명이 됐어요. 됐습니다. 됐다고 그러는데 막 가겠다고 하니까 제일 이제 저 위에 분이 결정을 강원국이가 가. 그때도 내가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싫어해. 욕심 많은 사람. 나대는 사람. 막 나대고 막 찾아 먹으려고 그러고 막 지 밥그릇 챙기는 애들을 절대 안 좋아해요. 그래서 다 됐고 야 강원국이 너 왜 말 안 해? 너 왜 간다고 얘기를 안 해? 네가 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갔잖아요. 가니까 다 하게 돼 있어. 난 또 그것도 청와대 일하고 회장 비서 있으면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모든 자리는 하게 되어 있다. 그 자리에 앉으면. 오히려 그 자리에 앉기 전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자리에 딱 앉으면 다 일할 수 있게 다 되어 있다. 거기 가서 막 노트북이 이제 생명이거든요. 회장 그거를 내가 연설문을 써드리고 회장 그 말씀 자료 써드리고 이렇게 띄워야 될 거 띄워주고 막 이런 걸 해야 돼요. 근데 노트북이 고장이 났어요. 그때가 이제 또 그 LA 그때 LA 샌프란시스코 어딘데 다 그 실리콘밸리에 갔잖아. 노트북 고치러. 그때는 노트북 무슨 대리점 이런 거 없을 때요 잘. 그래가지고 또 현지 주재원이 또 거기 실리콘밸리로 데리고 와서 거기 가니까 인도 사람들이더라고. 인도 사람 고쳐주고. 어쨌든 그 미국 5개 도시 뉴욕부터 저쪽 서부에 LA 무슨 거기까지 주요 도시 시카고 중간에 이렇게 대통령 회장 모시고 잘 마쳤어요. 잘 마치고
그래서 어쨌든 관계는 네. 제일 좋은 관계는 불쌍해지면 됩니다. 진짜 대단한 사실은 전략가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냐. 기본이 약자여서 된 거예요. 불쌍해서. 그걸 깔고 있는 거예요. 측은지심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분 다 그래서 대통령 시켜준 거예요. 국민들이 그 측은지심이 발동해서 아 이제는 너 마지막에 한번 해라. 너 그동안 너무 힘들고 고생했고 어땠으니까 한번 기회 줄게. 아 그 전에 막 자기가 어깨다 힘주고 막 뭐 어쩌고 했으면은 절대 안 시켜줍니다. 절대 안 시켜줘.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되게 크고 사실은 굉장한 전략가라서 모두의 머리 꼭대기에 있다. 저는 그게 많이 느껴지네요. 그렇게 네. 그렇게 보여지면 끝입니다. 절대 안 그러면 불쌍해. 들키는 거죠. 네, 그럼 절대 안 불쌍해 보이죠. 네. 그래서 재작년 2024년에 북콘서트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것보다 더 저는 뭔가 심도 있게 이 작가님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데요. 이 관계 기술에 대한 관계 어떻게 이 강원국 작가님이 그 권력의 정말 핵심부까지 갈 수 있었을까? 막 이런 궁금증들을 되게 많이들 질문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문장이 좀 저는 의외의 것들이 있었거든요. 252페이지에 있는데 작가님께서 유학을 서울로 오셨던 그런 대목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읽을게요. 고향을 떠나 갓 상경한 나는 남산 자락의 해방촌 판잣집에서 하숙하며 객지 생활을 시작했다. 그곳은 아침마다 공중 변소 앞에 줄을 서고 방 안에 앉아 있으면 골목길 행인들의 발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생활 환경이 열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부잣집 도련님 같은 생활을 하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서울대학교도 가셨고 청와대에 입성을 하시고 정말 대한민국 초인류 엘리트잖아요. 근데 그 해방촌에 하숙할 때 네. 하숙비를 우리 부모 이제 아버님이 내지 않으셨어요. 아버님 친구분인데 한의사 하시는 분인데 전주에서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내가 같이 데리고 있는 조건으로 그분이 하숙비를 내주셨어요. 그 한의사께서. 그리고 용돈도 주셨고, 그래서 둘이 이제 방을 같이 썼고, 그 친구랑 이제 진짜 술 많이 마시고, 이제 고향에서 이제 용돈 올라올 때 하숙비랑 같이 이제 올라올 때 그 친구 죽었습니다. 친구. 그래서 그 한의사 부인은 저를 되게 미워했어요. 저는 학교에 이제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는 결국은 택시 운전했어. 그러다가 사고로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의 어머니는 뭐 죽서서 개주냐, 왜 그 돈을 하숙비를 내주고 이제 그러냐 했고, 그 한의사 그분은 되게 저를 이뻐했어요. 이뻐해서 이렇게 잘 해주셨고, 하여튼 그래서 그때 이제 남산에서 이렇게 서울 시내가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만 해도 서울시 전체에서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 10명도 안 됐어요. 그때도 1000만 인구인데 1000만 인구 중에 이제 저를 아는 사람이 10명도 안 돼.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아는 사람도 없는 객지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되게 이제 좀 외롭다는 느낌, 막 이런 걸 좀 많이 받았는데, 그 이후에 쭉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은 딱 관계의 힘 하나로, 관계는 정말 세 가지를 줍니다. 도움을 주고요, 배움을 주고요, 배움을 주고,
나를 어딘가에 이어줍니다. 이음, 그러니까 도움, 배움, 이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추천해주고 연결해줘요. 관계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관계 말고는 내 어떤 뭐 나는 뭐 내 역량이나 뭐 내 노력이나 이런 걸로 살아온 게 아니고 정말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량이 좀 부족해도 관계가 좋으면 누가 도와줍니다. 또 그들에게 뭔가를 배워서 내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거나 그러려면은 무조건 관계죠. 100% 관계입니다. 뭐 국민의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 모시다가 노무현 대통령으로 넘어오는 거, 내가 노무현 대통령 찾아가서 제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했겠어요? 누군가가 중간에 끼어 있었죠. 청와대 들어갈 때 내가 청와대 찾아가서 너 청와대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했겠어요? 누군가가 소개를 했겠죠. 대우증권에 있다가 김우중 회장 비서실에 갈 때 내가 뭐 손들고 뭐 그렇겠습니까? 누군가가 연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신영국 선생이 맨날 얘기하는 게 타인은, 다른 사람은 나의 존재 조건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인은 나의 그냥 기본 존재 조건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없다. 다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내 어떤 존재 기반을 단단히 하는 일이다. 내가 도우면 남도 돕기 때문에 그래서 더불어숲을 맨날 얘기를 하고 나는 근데 그렇게 그분과 같이 이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혀 이제 그런 것은 좀 취지는 다르지만 나는 그분의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가 누군가를 돕고 뭐 해서 남을 살려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남들이 나를 도왔는데 어쨌든 그런 관계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내 어떤 존재 조건이고 내 존재 기반이 된다는 거는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다, 등한시한다 그럴까, 심지어 이제 뭐 관계를 이렇게 안 맺으려고 그러고 관계의 어떤 중요성, 관계가 이렇게 많은 걸 주는데 그것에 좀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죠. 관계 때문에 정말 골머리 아픈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막 많이 그랬거든요. 이번 겨울에 뭔가 겨울은 생각이 되게 많아지고 덜 움직이는 대신에 번뇌가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런 고민으로 되게 많이 있었던 시간인데 다시 사람을 배웁니다를 읽으면서 많이 울고 웃고 했습니다. 또 관계를 정말 소중해야겠다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떠올랐거든요. 아름다운 사람들, 김민기의 노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 공간에서 이렇게 좁은 곳에서 연주를 해본 적이 없어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원래 본업은 해금 연주가거든요. 그래서 해금 서가의 이름이 그래서 해금 서가예요. 제가 해금 연주가기 때문에. 자, 해금도 비싼가요? 해금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거는 한 600만 원 정도 하는 악기고 그 정도가 가장 비싼 악기가 아닐까. 거의 한 1000만 원까지도 요즘에 가기는 하네요. 네. 이 해금은 이렇게 두 줄로 된 현악기예요. 이렇게 줄 사이에 말총을 끼워서 연주하는 거고요. 지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한번 눌러보실래요? 잠깐. 손이 아구 힘이 세야 네, 되겠네. 되게 아파요. 네, 되게 아픈 악기입니다.
그러면 들려드릴까요? 네. 아름다운 사랑 들으셨습니다. 네,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소리가 되게 구슬프고 불쌍한 소리네요. 맞아요. 불쌍한 소리 맞아요. 불쌍한 소리야. 옛날에 그집강통이라고 회금을 그래요? 이렇게 많이 천시해서 이야기하던 악기고요. 불쌍한 악기 맞는 것 같아요. 불쌍한 소리 자체가 불쌍해. 네. 뭔가 호소력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민기 선생도 불쌍한 느낌을 늘 갖게 만드는 분이시죠. 그 죽고 나서 이렇게 김민기 선생이나 뭐 이런 분들 같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평을 듣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러 평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뭐 아까운 사람이었다, 뭐 사람 뭐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소리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 우리 김민기 씨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 되게 많은 공연들을 뒤에서 기획하시고 늘 뒤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뒤에. 뒷것이라고 네, 또 자기도 자칭 뒷것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얼마나 내세우고
싶은 그 막 에고가 되게 많이 올라오고, 근데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저는 강원국 작가님도 그렇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닮고 싶어요. 아니 저하고는 약간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어, 무서워서 못 나서는 거고 김민기 선배는 이게 절제하는 거고 아. 전혀 다. 그러세요. 아니 작가님도 절제하시는 거죠. 아니 저는 원래 절대 절제가 아닙니다. 120인데 딱 100만 보여주시는. 네, 저는 그 문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냥 됐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기회가 나에게 왔다. 그걸 나는 알고 있었다. 이런 문장들 나왔어요. 근데 그 아버님께서 네. 또 그런 성품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버님에 관한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아버님을 모시고 전주에 여행을 다녀온 그 챕터가 있는데요. 90이 넘으신 아버님과 또 강원국 작가님의 여행길에서 관계에 관한 엄청난 그 해안들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이 부분을 좀 낭독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요. 여기서부터입니까? 네. 여기서부터. 네. 이기고 이익 보고 남보다 잘 나가는 것이 관계에는 독이 된다. 사양하고 양보하고 겸손한 것이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처신하는 게 관계를 좋게 만들 뿐더러 결과적으로 내게 이익이 된다. 나는 이런 사실을 아버지께 배웠다. 아버지는 평생 뒷전에 있는 걸 좋아하셨다. 고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임을 한 아버지는 교장이나 교감이 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심지어 담임을 맡는 것조차 저어했다. 재물에는 관심조차 없었고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지는 대로 불만 없이 살아오셨다. 이렇게 쓰긴 했지만 과연 아버지가 정말 교장 교감을 안 하시려고 하신 건지 못 하신 건지 계속 안 하신 거라고 지금 우기고 계시는데 혹시 못 하신 것은 아니실지 그래도 되게 여쭤보기가 그렇습니다. 아버지께 안 하셨을 것 같아요. 31년생이니까 97 되시네요. 네. 근데 31년생이신데 네. 실제로 아버님은 정말 그런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래 장수하시고 잘 사셨어요. 그냥 진짜 돈 욕심 하나도 없고요. 하여튼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욕심이 없는 사람을.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그 아버님께서 인간관계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들을 붙여놓고 매일 보고 싶을 정도로 귀한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뭐 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하자면은 하나는 저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관계는 어찌 보면 이제 일종의 거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래는 이런 거예요.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느냐. 먼저 받고 나중에 주느냐. 동시에 주고 받느냐.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느냐.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느냐. 주지 않고. 이 5가지밖에 없어요. 이 5가지밖에 없는데 아버님은 다 됐고 주고받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일방적인 관계는 더더욱이 안 되는 거고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라. 먼저 주고. 아버님이 살아보니까 하여튼 먼저 주면은 더 받는데요. 준 거 이상을 받는데요. 사람의 그게 인지상정이래요. 뭔가 이렇게 받으면 돌려주려고 한대. 근데 이제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니까 주고 잊어라. 그러니까 주고 나서 돌려받을 생각으로 있으면 서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주고 잊으면 반드시 돌려준다.
그거 하나 이제 기억이 나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살면서 남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같이 슬퍼하고, 남이 좋은 일이 생겨서 그것에 같이 기뻐하고, 이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남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걸 위로하고 뭐 하는 것은 너무 쉽다는 거죠.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남이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거,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거. 이거는 아버님도 진짜 어렵더래. 근데 그걸 하래. 그걸 하면 어찌 보면 그 진짜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제 진심으로 기뻐하는지 아닌지는 다 안 돼, 사람이. 이제 그냥 말로만 그러는 건지, 오히려 막 그런 거에 속으로 더 이제 좀 그런 게 있는 건지, 그거는. 그래서 이제 진짜 친구는, 진짜 좋은 사람은 정말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평소에는 늘 세 가지 얘기하셨어요. 관계 좋게 하는 거 간단하다. 인사 잘하고, 남이 말할 때 잘 들어주고, 남과의 약속 잘 지키고, 이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인사, 약속, 경청, 남 말 잘 들어주면 관계는 좋아질 수 있다. 이 부분 아까 그 잠깐 남이 뭐 엄청 잘 되고 잘 나가고 막 이럴 때 축하해주기 진짜 쉽지 않은데, 그게 이제 뭐 시기심, 질투심 이런 거에 관한 거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에 관한 말씀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작가님께서는 정말 대한민국 최정점의 인사들과 함께 일을 해오신 거잖아요. 그야말로 대통령 막 이런 그런 분들하고 일을 해오셨는데, 그 넘사벽으로 보이는 분들 볼 때 정말 그 마음에서 부글부글 막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정말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저기까지 못 갈 것 같다라는 좌절감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문장들 되게 위로가 됐거든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든다. 내 경험으로는 이 또한 문제가 안 된다. 처음부터 그렇게 넘사벽인 사람은 없거니와 제 아무리 출중한 사람도 알고 보면 여느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나는 이 사실을 살아오면서 깨달았다. 내가 보기에 뛰어난 사람도 처음에는 미미했고 누구나 노력하면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다. 이 세상에 넘지 못할 벽은 없다. 이런 문장들이 있었는데요. 이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올라올 때 이걸 어떻게 나의 성장으로 좀 승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시기심, 질투심을 저변에는 열등감이 돼요. 내가 열등감이 이제 쌓여 있으니까 이제 시기심, 질투심 같은 것도 나오는 건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본 바로는 이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멀리서 보면 막 휘황찬란하고 막 대단해 보이고 하는 분들도 네. 가까이 가서 그들의 어떤 일상을 같이 해보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하이라이트를 보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인스타에서 보거나, 그러니까 밝은 면을 보는 거죠. 왜 그러면 밝은 면만 보여주니까 밝은 면만 보게 돼요. 근데 자기는, 자기 안에는 어두운 면이 너무 많아. 자기를 스스로 생각할 때 막 나는 정말 왜 그러냐면 보여지는 것과 실제로 자기는 보여지는 만큼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온전히 아는 사람은 나니까 나의 가장 어두운 부분과 남의 가장 밝은 부분을 비교하는 거예요. 대비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열등감도 느끼고 뭐 시기의 질투 이런 감정도 싹 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저 책에도 있지만은 그들의 처음에는 그들도 나와 같았다. 이제 그 부분도 있고 지금 보여지는 부분도 사실은 그들이 또 나를 볼 때는 또 부러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때는 이제 나의 밝은 면을 보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뭐 시기하고 질투할 일도 없고 다 이제 다 거기서 거기고 이제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시기 질투 감정이 생기죠.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저렇게 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나는 딱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한테 그걸 배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참 우러러 보이고 닮고 싶고 그래서 이제 시기 질투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저걸 가졌는데 나는 왜 저걸 못 가질까? 나도 갖고 싶다 이런 마음 아니에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걸 배우면 되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걸 가질 수 있었을까? 저 사람은 저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 그 사람한테 그걸 배우면 되죠. 배우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런 어떤 오히려 시기 질투의 감정이 자기 동력이 되죠.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배우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런 감정도 누그러지고 스스로 덜 괴롭습니다. 그 사람과의 내가 한 편이 아예 돼버리면 엄청 배우고 싶은 그런 분들 떠오르시나요? 제 때문에 사실은 너무 힘들다. 근데 배워보자. 이렇게 마음의 방향을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독자분들과의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나오기까지 항상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분께는 제 음반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시기 질투심이 들면 차라리 이제 배우는 자세로 가는 게 낫다고 하셨는데, 근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개입이 되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되게 가까운 사람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이후 유튜브를 하는데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돼서 사실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시기 질투심이 많이 들고 잘못됐잖아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니까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돈을 너무 잘 벌어서 질투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개입이 되면 배워야 하나요? 그게 이제 옳고 그름도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항상 옳은가? 제가 틀리고 내가 옳은가? 나도 틀릴 수 있고 이제 그런 거에서 출발해야 하잖아요. 과연 옳고 그름을 누가 판정하는가?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건가? 이런 문제에 항상 부딪히는데 우리 얘기하신 대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명확하게 옳은 것과 그른 것은 있다. 그거는 뭐 어떤 타협의 대상이나 뭐 배움의 대상이나 이런 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응징을 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어느 게 진짜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제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거냐, 어떤 기준으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힘든 건데 그 사람은 자기가 정말 옳은 일 했다고 생각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뭐 유튜브에 돈 막 계속 내주고 뭐 그런 사람도 다 같은 생각일 거고
그들 생각은 또 이제 그 반대 진영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을 할 텐데 글쎄 그거는 뭐 저렇게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결국은 그 역사가 그걸 이제 가르마를 타주는 게 아닌가. 어떤 역사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당연히 그건 뭐 배움의 대상은 될 수가 없고 그죠 없는데 더 이상 더 드리는 말씀은 배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증의 대상. 그러니까 정의와 불의 이런 건 있잖아요. 거짓과 진실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당장의 이익이 막 이렇게 그 사람 앞에 주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화가 나죠.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충분히.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질문 있으실까요? 저도요. 네. 아까 그 됐어요라는 그런 낮추는 마음이요.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런 시대에 PR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기회를 잃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제 젊은 층들은 잡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뭐 집착으로도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그런 낮추는 마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참 확신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맞아요. 네. 그 아까 여기 잠깐 그 얘기를 저는 그러니까 모든 다름을 인정을 할 필요는 없다. 틀린 건 있다. 틀린 게 아니고 모든 건 다를 뿐이라고 얘기하는 말도 틀렸다. 틀린 건 틀린 건 있다. 그건 다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말씀드리고 그런 믿음이 저는 있어요. 주면 돌려받는다. 낮아주면 누가 채워준다. 누가 돕는다. 그리고 그걸로 이익을 봐왔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계속 그 덕을 봐왔기 때문에 저는 뭔가 양보하고 사양을 하면 더 큰 걸로 돌아온다. 저만의 그게 경험일까? 그러니까 세상 이치가 그럴까? 그건 저도 이제 알 수는 없죠. 저의 경험을 막 일반화해서 내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건데 저는 예를 들자면 옛날에 그 TBS 교통방송에서 그 이제 진행을 잠깐 했습니다. 근데 그 진행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 그 전에 TBS 하기 전에 MBC에서 세계는 지금 우리는이라는 김미아 씨가 하던 그 후속 그 다음 진행자로 저를 이렇게 쓰려고 이제 가서 시험을 뭐 그대로 해가지고 파일럿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서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하기로 했어.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막상 딱 하기로 하니까 겁이 털컥 난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매일 그 퇴근 시간에 이제 생방송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양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도 좀 화도 났지. 그렇게 파일럿까지 만들어놓은 다 해놓고 왜 지금 와서 그러냐 했는데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소문을 기대하고 한 거 아니잖아요. 난 무서워서 난 사양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TBS에 오더라고요. 그 TBS PD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그러면 이건 하실 수 있냐, 이거라도 하시면 어떠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TBS가 김어준이 막 날리고 할 때라 방방 뜰 때예요. 1등이었어. 1등 라디오 1등 그 교통방송 TBS가. 그래서 김어준 씨가 또 나를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저는 이제 원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겁이 나는 거야. 근데 타협을 했죠. 금요일 하루만 하면 안 되겠냐. 월화수목은 다른 분한테 시키고. 근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TBS가 이제 욕심을 저한테 내서 그걸 허락을 해줬어요. 말이 안 되는데 요즘 저녁 프로 할 때 월요일 목요일까지 하고 다른 사람이 금요일만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제가 했어 그때 금요일만. 그래서 그거를 6개월 했어요. 6개월 했는데 또 그것도 이제 너무 힘든 거야. 하는 게 막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너무 그게 힘들어. 그래서 또 그거를 그만뒀죠. 그래서 이제 그건 문제 없이 목요일까지 했던 사람이 금요일까지 했어요. 지금 시사인 대표하는 여성분이신데 또 그 사람 또 전주 후배기도.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또 KBS 연락이 왔어요. 지금 이 사람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근데 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지금 이 사람은 뭐 2년 한 8개월을 해서 오래 했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를 양보하고 사양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거를 누군가가 기억하고 있고 거기다 더 이자를 붙여서 더 좋은 걸 준다. 저는 그런 좀 믿음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뭘 포기할 때 그렇게 아깝지 않아요. 뭐 이렇게 사양을 할 때 뭐 더 좋은 걸로 이렇게 돌아온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돌아오는 게 저는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막 찾아먹는 아귀같이 찾아먹는 사람만 잘 나가고 이렇게 뒤에 숨어서 뭐 양보하고 남을 앞세우고 막 이런 사람은 계속 못 살고 그냥 빛을 보질 못하고 죽어가는 세상은 절대 공정한 세상이 아닌 거죠. 공정한 세상은 전체의 빛을 비추고 전체의 기회를 주고 크게 봤을 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은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불공정해. 절대 우리 세상 공정하지 않아. 나만 손해야. 나만 피해자가 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제가 그 수혜자로서 혜택을 본 사람으로서 그 경험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틀렸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시초는 엄마의 유언이에요.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실 때 엄마가 없어도 네가 열심히 살면 누군가가 너를 도와준다. 너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엄마 없어도 다 그런 사람들 덕분에 살아갈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여튼 지금까지 쭉 보면은 저는 누군가가 나를 하여튼 지켜보고 나를 추천해주고 이렇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